옛날에는 상속세 뭐 조금 이렇게 줄이자고 그러면 부자감사다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이중과세 아니냐. 내가 다 소득세 내고 내가 갖고 온 건데 왜 자녀한테 준다고 또 세금 또 매기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임대를 내가 1년에 1억 받았어요. 소득세가 50%를 내게 됩니다.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돼요? 상속세가 50% 또 물어요. 그럼 2,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사전에 절세 플랜을 안 짜시면 다 나라 좋은 일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돈을 벌면 소득세, 돈을 쓰면 부가세, 물건을 사면 부동산 하면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사전에 주면 증여세, 죽으면서 마무리되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사망일이에요. 사망일. 상속 개시가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겠죠. 상속세 계산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상속 개시가 일어났을 때 그 상태에서 상속 재산이 평가가 될 텐데 상속 재산이라는 재산이 있고요. 근데 상속세에서 주의할 사항은 내가 지금 남겨놓은 그 순간의 상속 재산만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 현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 현재 보유 중에 있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이 기본이 되면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으면 그 돈을 사전증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요. 그래서 못 밝히면은 그거는 상속으로 추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추정. 요거는 추정 상속재산이에요. 여기에 추정 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채무로 발생했거나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았다든지 전세보증금 받았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으면 요거 사용처를 입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또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끝까지 합산돼요. 이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끝까지 합산이 된다. 여기는 누구라고요? 상속인 이해자, 비상속인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상속인 이해자고 여기는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결과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부터 10년 것까지가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증여가 왜 빨리 해줘야 되는지가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늦게 해주면 다시 상속재산이 합산돼 버리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아니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금에 가입돼 있었어.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았어. 받으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간주. 또 회사 다니다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은 받을 권리만 갖고 있는 상태인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받아졌다. 내 명의는 아니지만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난데 소유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신탁 자산도 상속재산에다가 합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합해진 것이 총 상속재산이에요. 총 상속재산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인적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는 5억부터 30억까지. 그 다음에 금융상속공제라는 게 20%이면서 2억까지 한도가 있고 동거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서 그건 6억까지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제들을 다 제하면 요게 과세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과세가액에서 채무,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빚진 거 빼줘야 되겠지. 예, 우리가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과세 표준에서 세율이 1억까지는 10%, 30억까지는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슈는 별로 없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슈는 별로 없다. 반대로 증여는 계산 간단하지만 이슈가 좀 많은 거예요. 사전에 회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피해가려고 해요. 근데 상속은 피해간다고 해야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우리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겠죠? 지금 한 10억 한다고 그래요. 중위 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지만은 상속세 공제액이 일괄 공제 5억이고 배우자 공제가 기초가 5억이에요. 기본이 최소 10억 공제는 된다는 거죠. 배우자만 있으면. 근데 요게 평균가라고 그러니까 평균이 넘는 아파트만 해도 수십만 채가 있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 37만 명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세를 낸 이유는 약 5.2%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상속세 과세 대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산업화 여군들이 부자들이 되시는데 그 산업화 여군들이 지금 기대수명이 3년에서 30년 사이 30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재산 보유액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상속세 뭐 조금 이렇게 줄이자고 그러면 부자 감사다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이런 글들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공감이 되고 있고 이중과세 아니냐, 내가 다 소득세를 내고 내가 갖고 온 건데 왜 자녀한테 준다고 또 세금을 또 매기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임대를 내가 1년에 1억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소득세가 50%를 내게 됩니다. 그럼 1억 받아서 50%를 내면은 그걸 보완해놨다, 예금해놨다,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돼요? 상속세가 50%또 물어요. 그럼 2,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소득세를 물고 상속세를 물면 1억의 돈이 2,500만 원밖에 안 남는 게 현실이라고요. 사전에 절세 플랜을 안 짜시면은 다 나라 좋은 일만 하세요.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고, 최근에 여론도 보면은 지금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를 갖고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평가되는지 하고, 공제가 어떻게 있는지 하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 더 방법이 있다면은 과세 방법이에요. 과세 방법. 요것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세 체계는 통상적으로 유산세 체계냐, 유산취득세 체계냐. 유산세 체계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총액으로 기준으로, 남긴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명이 2억씩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정상가액이라는 가액을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나라마다 이 정상가액을 다 고시를 해놓습니다. 이 고시 금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갖다 써요. 매매사례가를 갖다 쓴다든지, 거래가액을 갖다 쓴다든지, 감정가액을 갖다 쓴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올라가면은 가액이 높아져 버리죠. 우리나라는 일부는 기준시가 방식을 택하고 일부는 시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이제 중요하죠. 공제금액이. 인적공제가 있고 물적공제가 있는데, 가족들에 대해서 공제,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들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자, 이제 세율 측면만 본다면 최고 세율이 이제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최고 세율의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본이 최고 세율 구간이 5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0%입니다. 세율만 보면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45%, 그 다음 미국과 영국이 40%, 독일이 30%예요. OECD 평균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마치 50%니까 세계 2위 같지만 우리는 주식의 경우에 할증 평가가 있어요. 할증이 얼마냐? 20%거든요. 그럼 얼마나 가버리죠? 60%까지 가버리잖아요. 주식이 60%까지 평가되는 경우는 세계 1위가 되죠. 일본이 최고 소율 55%라고 하지만 여기는 과세체계가 유산취득세 과세체계예요.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최고 소율을 과세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최고 소율이 6억엔이에요. 6억엔. 6억엔이면 얼마예요? 여기에 약 한 52억이 정도 된답니다. 52억. 인별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2억에다가 최고 세율을 곱하는 거고, 우리는 30억에다가 피상속이 남긴 총 재산가액 30억을 초과하면 50%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율은 40%지만 공제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통합세 공제라는 방식을 택해요. 우리나라도 이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평생 생애 동안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합산해서 공제를 해줘. 합해서 얼마나 해주냐? 1170만 달러를 해줬어요. 2021년도 해줬는데 여기 한 135억이라고 그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여하고 상속 합해서 135억이야. 135억까지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어. 자,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35억. 엄마한테 또 받을 수 있어. 아버지한테 받고 남은 것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받은 거야. 부모님한테 합해서 얼마? 270억까지 세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해외로 이탈해서 나가는 인원수를 파악해 봤더니 전체 세계 국가에서 약 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3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1년에 해외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의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국부 유출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세율이 정해졌는데 24년 동안 지금 안 바꾸고 있어. 공제도 2000년도부터 정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다고.
자산가는 4배가 올랐어, 4배. 그때는 상속세 내는 인원이 0.몇 %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아파트는 매매사례가로 끌어올려버렸어. 그럼 2배로 평가하기 높아져 버리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또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현재 문제는 모두 세법상 타이트하게 해놓고 공제나 세율 구간은 아직까지 똑같이 해놨다. 근데 이걸 조정하겠다는데 이게 부재감사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적 현실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인플레가 됐는데 이거 반영을 안 해주면 결국 면목소득에다 과세가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높다. 이거는 단적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더 계속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2대에 걸쳐서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자산가액이 거의 2분의 1로 반토막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가문도 12조의 상속세를 내니라고 지금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해서 나눠 가져버리면 상속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상속세 계산 시스템상 10년 안에 보행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이러면 계좌 추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확인한단 말이죠. 이거를 현금화해서 자산 증여를 받으면 자녀들이 재산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맞고 그 다음에 또 증여세 맞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까지 맞아서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부동산 갖고 있는데 예금 갖고 있어요. 예금을 갖고 있는데 이 예금을 조금 빼가지고 현금으로 주면 잘 모를 거 아니냐. 물론 일일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고액 현금이 인출되거나 의심거래가 되는 현금이 인출되면 그걸 보고를 해서 사전에 국세청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빼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빼냈어. 아버지 통장에서 빼내가지고 어머니 통장에다 옮겨놨어. 현금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또는 아버지 통장에서 빼내가지고 큰아들이 보관했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들은 대전에 근무를 해. 근데 돈은 어디서 빼요? 대전에서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뺐겠어요? 아들이 뺐다는 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해가지고 소액은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액을 수십억을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는 불가능해요. 또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렇게 보석,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보관하면 잘 모를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10년 이내 거래된 것들은 수표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표에 의해서 자산이 구입됐으면 그건 가서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림을 샀다. 그럼 그림이 어디 있냐 하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사놨다. 금도 다 확인이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모두 다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나 등록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신고를 하셔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세 대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우자 공제가 5억부터 30억 이렇게 있잖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상속세가 30억까지는 없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 공제는 30억 기준이 총 상속재산 중에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이 있어요. 애들이 셋이고 엄마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법정 지분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5가 분모거든요. 요게 4.5잖아요. 4.5. 그 다음에 엄마가 1.5거든. 결국은 얼마예요? 3분의 1이 어머니의 법정 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지분이 120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법정 지분은 40억이 되는 거예요. 40억. 근데 법정 지분은 40억인데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나는 상속 안 받을란다. 그중에 나는 절반 20억만 받아갈게. 20억만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억과 40억과 20억 중 가장 낮은 금액 2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법정 지분대로 다 받아갔어. 40억을. 그럼 어떻게 돼요? 40억과 한도가 30억이니까 30억까지만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작으신 분들은 법정 지분이 낮기 때문에 30억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상속세가 미달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5억 플러스 5억 10억까지는 세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그러면 재산이 한 6억밖에 안 돼. 그럼 상속세 신고할 필요 있나요? 신고 안 해도 되죠. 지금 뭐 건물이 하나 있는데 6억밖에 안 가. 그래서 상속세 공제 금액이 미달됐을 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만약에 이 6억짜리가 현재 시가는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나중에 팔았더니 15억의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도가액은 15억이고
취득가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6억이 돼버린 거지. 15억 마이너스 6억에 대한 양도 차익 9억에 대한 세금이 물리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를 10억으로 해놨더라면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까지 상속세 신고했어도 상속세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어차피 미달이잖아. 그러니까 무신고를 해서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속세가 미달되시는 분도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신고를 하되 상속세를 신고하되 그 다음에 평가액을 어쩌라? 높여놔라.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높여놓는 거예요.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감정평가 수수료가 높지를 않아요. 10억 이하짜리는 감정평가 한 군데만 받으면 되고 아마 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을 들여서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소득 절세 효과가 생긴다. 상속이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상속 재산을 최소로 남겨야 돼요. 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뭐예요? 사전에 계속 증여를 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있다면 감소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만큼 증여를 하고 또 이만큼 증여를 하고 또 이만큼 증여를 하고 마지막 남길 때 상속 재산을 가장 적게 남기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때부터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고평가되는 자산이 있고 저평가되는 자산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다 고평가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고평가 자산은 뭐고 저평가 자산은 뭘까? 아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매매사례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매매사례가가 있어서 요 시가에 거의 근접하게 평가가 돼버려요. 근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거는 매매사례가 적용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가 부에서 한 4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30억짜리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30억이 평가되고 단독주택은 15억이 평가된다는 거죠. 이게 반밖에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꼬마 빌딩처럼 큰 건물 갖고 있어. 상업용 건물 갖고 있는데 꼬마 빌딩처럼 큰 걸 갖고 있어. 그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통상적으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 이상 나면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까 끌어올려버리니까 기준시가보다 높죠. 근데 대신에 구분상가는 집단상가 중에 상가 한 칸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면 시가 대비 한 40%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낮게 평가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채권이라든지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시가대로 평가되잖아요. 여기는 채권 주식을 안 가졌어. 자, 요 고평가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양반이 채무가 없어. 여기는 채무가 없고 여기는 채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채무는 다 공제가 되잖아요. 부동산을 임대를 줬는데 여기는 주로 월세를 줬어. 월세를 줬는데 여기는 주로 전세를 줬어. 상속재산가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이에요. 월세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채무를 늘려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반대로 오세요. 몸이 안 좋아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받아서 쓰고 계셔. 전세를 가만 놔두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는데 월세를 반대로 전세로 바꿔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쓰셔야 돼. 그래야 세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동산을 사실 때 부부가 공동으로 사셔야 돼요. 만약에 공동으로 안 사시고 남편분이 열심히 모았다. 남편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고 아내분은 조금밖에 없어. 죽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 왜?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배우자 공제를 얼마 받냐가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받으면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세금 또 내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단기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공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머니가 받아가는 금액은 공제가 크니까 일단 공제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걸 줄이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사전증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라. 그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둘 다 무상이전이에요. 무상이전. 그러니까 양도는 유상이전이고 대가를 주고 가져온 거고 상속이라는 증여는 대가 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가져오는 것이 세금 과세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세율이 1억 미만은 10%, 30억 초과는 50% 세율인데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고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체계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세율이라면 증여세가 훨씬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것이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평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 취득가액이 똑같이 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 증여는 증여 개시 당시 평가액. 왜냐하면 대가를 안 줬으니까. 취득가를 인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겼으니까. 그래서 그 평가된 금액이 취득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생각을 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액평가를 높게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 상속세 적다고 무조건 낮추는 것만, 증여세 줄이려고 무조건 낮추면서 하면은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요? 차익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양도세가 많아져 버려요. 이게 상속세와 양도세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자, 무상 이전은 무상 이전인데 살아생전에 주는 거는 증여세, 돌아가신 다음에 부과되는 것이 상속세라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우리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줄 때 상속세 얼마 내요? 이 말은 용어가 안 맞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는 것은 증여,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주는 것이 상속이다. 그래서 아까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과세체계가 다르다고 그랬죠. 과세체계. 상속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산세 체계. 그 다음에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체계.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문제, 횟수. 횟수는 상속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1회밖에 없잖아요. 한 번. 이건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데 증여는 어떻게 돼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100번 줄 수도 있고 1000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제액이 달라요. 공제액이. 상속은 한 번이니까 공제액이 크죠. 일괄공제 무조건 5억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금융상속공제도 있고 동급주택상속공제도 있고. 그런데 증여 경우는 공제가 작아요. 배우자한테는 6억밖에 안 해줘. 6억. 그리고 자녀들한테나 아버지 좋게 좀비속간에는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친인척은 1천만 원. 상속은 평생 한 번만 해주고 공제를,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부연납을 해주는데 상속세는 10년간의 연부연납을 해주고요.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해줘요. 5년간.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때 먼저 한 번 내고 들어가거든요. 상속세를 11번으로 나눠가지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10년 나누어서 10번씩 나눠내는 거예요. 증여세도 5년간 한다고 해서 5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한 번 내고 5년 동안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변납은. 그 다음에 이제 특례 규정이 있어요. 상속은 가업상속이라는 특례가 있고, 증여는 증여주식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창업자금 특례가 있고,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특례 규정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상속으로 받는 것은 세제 혜택이 많아요. 첫 번째는 자경감면 있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졌어. 그러면 내가 3년 안에 팔면 나도 농사 지은 거로 똑같이 취급을 해. 그러니까 즉 1억까지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받았어.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어. 그럼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 통산해 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여받지 말고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죠. 또 한 가지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나 종부세를 중과세를 안 해요. 5년간. 5년 지난 다음에 해준다. 대신 증여받으면 바로 중과세가 돼버려요. 상속으로 받는 것이 혜택이 많으니까 무조건 증여를 받아서 세금이 똑같다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제 혜택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집 살 때 전세 금매로 3억을 지원해줬대요. 근데 요즘에 하도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걸립니까 하고 물어봐. 그래서 언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들 장가갈 때 줬다는 거예요. 살인죄도 예를 들어서 15년 지나면 형을 못 살잖아요. 세금도 다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5년 지나면 세금 부과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걸린다 하니까 노이로제 걸려 있잖아요. 현금 거래하고 못하고 우리가 2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5천만의 우리 국민들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너무 과대 포장해서 과대로 막 얘기를 하시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어떻게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돈 주고 받은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적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주고받고 하세요. 어머니 생활비 주시고 어머니가 자식들 용돈 주시고 학자금 주시고 할아버지가 손녀 딸 줘도 돼요. 근데 이것을 과하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통념상 주지 말라는 것이지. 자, 증여를 했어.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요거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계좌이체를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방법은 요거는 현금을 받아서 써버리면은 찾아낼 방법이 없죠. 세무공무원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현금에 의해서 자녀가 받아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어. 그거는 국세청 PCI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되면 자금 출처 조사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증여가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몇 천만 원 줬는데 자녀한테 쓰라고 줬더니 그걸 걸리냐 안 걸리냐 물으면 세무사가 괜찮다 이런 말은 못하죠. 법대로 따지면 증여는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지자마자 모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때 세무조사 나와요? 아버지가 증여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아버지 연세가 90이 넘으셨어. 그때는 증여할 때는 철저하게 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60 먹은 아버지가 20살 먹은 아들한테 줬어. 아버지 돌아가실 일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쓰라고요. 그거는 공동 자금이라니까. 어째 아버지 돈이냐고 그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세무조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오거나 내가 부동산 투겠다고 조사를 나오거나 내가 돈 번 것에 비해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한 것에 비해서 자산 불어난 것이 너무 많이 불어났더라. 그럴 때 세무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사 나올 확률은 0.001%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 신고는 신고를 한 사람은 10년, 신고 안 한 사람은 15년 지나면 끝난단 말이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일은 없어도 된다. 자녀들한테 주는 돈 중에는 생활비가 있고, 생활비라고 할 수도 있고, 용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결혼하면 결혼자금도 있을 것이.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줘야 돼요. 부양 의무가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요. 생활비 같은 경우. 아들이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부모님 용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비로 줬으면 생활비로, 용돈으로 줬으면 용돈으로 써야 돼요. 용돈으로 주는 금액, 생활비로 주는 금액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내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자가 생활비로 쓰는 금액으로 다 사용하면 상관없다. 소진하면 상관없다. 근데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어. 학자금 명목으로 받았어.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5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 계속 자기가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60만 원씩 모았어. 10년에 6억을 모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생활비가 아니잖아요. 생활비 명분으로 해서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만큼은 증여로 본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는 생활비 주고 용돈 주고 학자금 주는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받아서 아들이 안 쓰고 성실히 모아가지고 지가 조금 더 모아서 저축을 했어. 근데 그 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거를 증여라고 거는 세무공무원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세상을 바르게 사는데 그거 다 세금 매기면 되겠어요? 다 써버리는 거 낭비백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을 취득했어. 10억짜리. 그러면 그거는 자금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요.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3천만 원 모았는데 요게 증여세 나옵니까? 그 증여세 과세하는 세무공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혼내줄게. 그런 일은 없다. 보통 증여세를 매길 때 이제 평가를 잘 할지 모르니까 주택을 하나 아들한테 준다고 그래요. 아들한테 주택을 줬더니 요게 시세가 한 10억 가. 10억 가면 증여가액을 10억으로 계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당시에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세법에서 용어는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이 시가로 보는 금액은 딱 정해졌어요. 어떤 것만 시가고 나머지는 시가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거래되고 호가로 부르는 거는 시세라고 해서 시가는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증여를 할 때 증여라면은 우리 증여 공제액 있죠? 증여 공제액 얼마씩이에요? 부모한테 받으면 5천만 원, 부부간에는 6억까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율 적용할 때 요거를 증여자별로 하는 줄 알아요. 증여자별로. 그 5천만 원을 아버지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고 할아버지한테도 받고 할머니도 받고 네 군데 받으면 2억이 돼버리잖아요. 증여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해준다. 세율도 증여자와 수증자를 적용해서 10년 단위로 합해가지고 세율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자와 수증자가 똑같아야 돼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증여자마다 세율 적용하고 공제액이 있는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사전에 증여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팔면 안 돼요.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존비속이 증여를 받았으면은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락해서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 취득가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이거는 또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나중에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증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평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사전에 상담 받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을 증여한 것을 다 써버리면은 알 길은 없다. 대신 현금 증여해서 모아놨더니 아들이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더라. 너 어디서 나서 돈 샀어? 이거? 그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이다.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밝혀야 된다. 못 밝히면 그게 증여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억까지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안 줘도 괜찮다. 이게 요즘 유형처럼 돼가지고 차용증 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유행. 근데 이 차용증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차용증은 첫째, 빌린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 빌릴 때 있어야 돼. 내가 고등학교 때 빌려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갚을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원금 상환 계획하고 이자 지급 계획이 차용증에 들어가야 돼요. 100년을 갚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얼마로 언제까지 주겠다. 매월 준다든지 1년에 한 번 준다든지 이런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약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이자가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원금과 이자를 줄 때는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계좌 이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요. 차용증 써놓고 한 2년 지나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이자도 안 줘버리고 원금도 안 갚아버리고 그러면 국세청에 사후관리 나옵니다. 계속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반드시 사후관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차용증을 썼을 때 요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용증 써놓은 것은 날짜를 또 이제 기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또 뭐 메일로 보내놓는다든지 내용 증명을 띄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언제 작성되어 있는지를 그걸 확인을 받아 놓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은 실질로 따진다. 증여할 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오셔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도 증여를 했잖아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70%예요. 2년 미만이면 60%고. 가만히 있으면 비과세 됐거나 아니면 세율이 누진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증여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제가 배우자와 직계 존속 간에 이월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요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됐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사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이 시점에서 증여를 했어. 자, 2억에 사가지고 6억에 증여를 했어.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2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세금이 많이 나왔을 텐데 중간에 아들한테 6억에 증여를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증여세를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겠죠? 아마 배우자가 냈으면 6억까지는 안 냈을 거고. 요 금액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요거를 팔 때는 나중에 취득가액이 6억, 양도가액이 10억 돼가지고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양도세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가 절세가 되는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면은 이월과세가 된다. 이월과세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취득가액을 6억으로 잡아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 2억으로 가버려. 증여자의 취득가로 가버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도레미탑으로 돼버리죠. 요만큼이 양도차익이 과세돼 버리니까. 요게 이월과세다. 증여를 받았으면 10년 안에 팔아야 될 것 같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상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양도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요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증자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야 돼. 며느리나 사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취득가를 인정을 10억을 해주고 그 양도 금액을 며느리나 사위가 가져가면은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줘. 그리고 취득가액을 6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때는 오히려 며느리 사위한테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할 때는 항상 요 양도까지 관련된 세금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월과세 적용 안 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 후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총 상속 재산은 6억이에요. 6억. 배우자가 있어요. 아들들한테 6억을 증여를 해본 거예요. 아들들한테 증여를 사전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재산이 6억밖에 안 되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10억 미만이니까 원래 상속세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억으로 증여를 해줬더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데 사전 증여한 거는 공제를 안 해요. 안 해주니까 상속세만 왕창 나와버리죠.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상속 공제만큼은 남겨놓고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자 배우자는 부부간에는 사망이 일어나면 부부간이 해소돼 버려요. 즉 부부간이 해소되니까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 자식은 천륜이지. 아버지가 사망해도 그 천륜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 자식 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증여받고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팔면 이거는 이월과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후에 10년 안에 팔 것 같으면 상속 전에 증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배우자한테 차려를 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감면되는 로또 주택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주택이 있는데 이 로또 주택을 모르고 증여를 해버려요. 그럼 그 감면되는 혜택이 사라져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경우. 겸용주택이 이렇게 상가가 있고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주택이고 상가예요. 근데 이걸 사남한테 나눠줘 버렸어. 자녀들이 한 채씩 다 있는 걸로 보여진다니까. 그럼 주택은 빼고 줬어야 되는데 상가만 줘야 되는데 요 상가만 주는 방법 잘 모르니까 그냥 지분으로 증여를 하면은 주택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종부세 문제 생기고 취득세 문제 생기고 양도세 문제 생겨버립니다. 이 주택을 줄 때는 잘 검토를 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증여도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